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 프로파일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또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과연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한 소개를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과 좀 좋은 소통과 만남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간략히 소개를 먼저 드려보면 이 사진을 보시면 저는 오랫동안 현장에서 CSI로 근무를 했습니다. 1989년도에 경찰에 순경으로 입문을 했고요. 2017년 4월 30일에 경정으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의 그 시간 동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또 너무나 많은 사건의 현장에서 제가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참 가슴에 담아두고 퇴직을 하면서도 아직까지 이렇게 좀 마음이 자유롭다든지 또는 편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어떤 틀 안에서 제가 이렇게 갇혀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현장에서 보아왔던 억울한 죽음들, 그다음에 억울한 피해자들의 삶들이 항상 제 머릿속에도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참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CSI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CSI는 어떤 사람들인가? 이 프로파일러를 먼저 소개하기 전에 CSI에 대한 우리 개념을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CSI는 범죄 현장에 나가는 조사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범죄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또 감정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의 이 뜻은 범죄 현장에 나가서 현장 조사를 진행하는 이런 요원들을 우리가 CSI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 공통입니다. CSI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은 전부 CSI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분들이 CSI라고 표현되지 않죠. 또 이 프로파일러들도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범죄 현장에서 범죄 현장을 재구성하고 또 어떤 심리적인 분석을 병행을 하면서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들이기 때문에 범죄 심리학자, 범죄학자 이런 표현들하고는 좀 다소 차이가 있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초임 때 89년도에 경찰이 되어가지고요. 당시에만 해도 이제 범죄 전쟁이 막 선포되기 직전이고 또 제가 형사기동대에 근무하면서 범죄 전쟁을 같이 이렇게 치루었습니다. 그 당시 범죄는 굉장히 폭력적이고요. 굉장히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이런 이 강력범죄들이 많이 발생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93년부터 이 CSI가 되어가지고 현장에서 과학수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선배들로부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CSI보다는 좀 더 발로 뛰고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이런 수사 또 형사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CSI보다는 좀 더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걸 해. 그냥 형사를 하면서 형사 일을 배우는 게 더 좋을 거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들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이런 과학적인 단서를 가지고 범인을 체포한다는 것이 당시에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정말 원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은 길을 그냥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생각을 했죠.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었는데 범죄가 이제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93년, 94년에 한국 사회는 정말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소위 막가파, 지존파 이런 범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과학수사가 굉장히 중요해져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 한국 사회 범죄라고 하는 것들이 어떤 대부분 동기가 뚜렷하고 또 어떤 살인이 벌어지면 그 살인 피해자의 주변에
원한이나 치정 이런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을 수사를 하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 범인을 체포할 수 있는 이런 그 범죄의 어떤 특성들을 갖고 있었는데요.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끔찍한 살인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이제 범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CSI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이제 현장에서 제가 계속 투입이 되다가 이제 그 99년을 넘어서면서 한국 사회 범죄는 또 다른 양상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정말 우리 한국 사회는 굉장히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었고요. 급격한 경제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던 시기죠. 저희 IMF가 도래해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힘들어하던 그런 시기였는데 못지않게 또 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정말 이렇게 그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과연 현장에 그렇다면 이 범죄자들이 남기는 증거물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 범죄를 우리가 예방하거나 또는 발생을 했을 때 조기에 빨리 차단하고 검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면 현장에 나타나는 증거물을 수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지만 그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과연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우리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 프로파일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어떻게 보면 프로파일러가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굉장히 어두워졌다. 소위 어떤 그 정체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좀 시사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이렇게 뭔가 뭐 이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언젠가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역할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은 프로파일러 이러면 굉장히 뭐 어떤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막 가서 심리학적인 그 단서들을 추론하고 또 그 범죄자들한테 그 정보를 얻어내고 또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큰 아주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 있긴 합니다만 사실 프로파일러가 개인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 수사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나타나는 과학적인 단서들, 그다음에 그 범죄자가 남긴 행동과 심리적인 특성들 이 두 가지를 얼마나 잘 융합해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느냐 그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요. 한 개인 또는 프로파일러 어느 누구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사건을 해결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많이 질문들을 합니다. 나도 프로파일러가 되고 싶습니다. CSI가 되려면 어떤 공부를 좀 해야 될까요? 이런 얘기들도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아주 어린 학생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재능과 역할, 기대되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발견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일을 수행할 때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융합하고 또 새로운 것을 창출해낼 수 있는가 여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진다면 훌륭한 어떤 그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많은 것을 보아라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 뭐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요. 뭐 본인이 되셨든 아니면 꼭 범죄 수사가 아니더라도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들은 정말 많은 선들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른 사람들과 어떤 방식으로 잘 융합을 해서 보다 더 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잘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우리 삶에 어떤 가치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요. 이 CSI는 범죄 현장에 나가는 사람들이고 프로파일러들은 그 CSI와 똑같이 범죄 현장에 나가서 CSI들이 발자국, 지문, DNA 이렇게 물리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또 감정을 하는 역할을 한다면 프로파일러들은 이 발자국이 과연 어느 방향으로 향했는가, 왜 이 집을 범인이 선택해서 침입했는가,
이런 범죄자의 행동을 주력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또 왜 그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 여기에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범죄 현장에서 그 자료들을 가지고 범죄 수사를 지원하는 이런 이제 그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CSI라 그러면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외국의 그 드라마들, 또 미국 드라마 CSI 이런 걸 통해서 한국은 도대체 그 이제 와서 CSI들이 막 이렇게 활동을 하는 역사가 너무 짧지 않느냐 이런 그 생각들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정말 우리 선조들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최소한 당시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죽음을 없게 만들자라고 하는 그 우리 선조들의 그 강렬한 어떤 마음들이 그 굉장한 유교 시대의 어떤 사회적, 문화적 이런 특징 속에서도 시신을 다시 보게 되고 또 그 시신을 부검을 하고 의학적인 어떤 단서들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무원록을 만들었습니다. 원망이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지금의 CSI 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그 연구들과 범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었죠.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시대적인 변화들, 당시의 시대적인 변화들을 맞춰가기 위해서 또 새로운 증수무원록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아주 지혜로운 선조들의 어떤 그 마음가짐, 또 범죄 억울함이 없게 만들자고 하는 이런 전통적인 사고들이 현재의 CSI들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그 에너지와 힘이 되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NCIS 세미나에 갔었는데요. 물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외국과의 범죄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범죄자가 범행을 저지르는 동기를 분석하거나 또는 그 범인, 용의자가 발견되었을 때 그 범인으로 지목하고 또 그 자백을 받아내는 이런 과정의 어떤 신문 기법들은 공통적으로 세계에서 유사한 특성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저희들도 한국 경찰이 가서 저희 팀에서도 그들한테 우리의 기법을 전수하기도 하고요. 이런 교류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오스틴에 있는 이 콜드케이스 팀인데요. 여러분 콜드케이스 팀이라고 한다면 지금의 미제 사건 수사팀입니다. 그래서 이 미제 사건이라고 하는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한국 사회의 살인 범죄는 공소시효가 있었던 그런 우리 한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 사회는 15년이 지나면 살인 범죄를 저지르고도 기소권이 없는 공소가 할 수 없는 이런 그 상태의 어떤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었죠. 법률적인. 그런데 이런 잔혹 범죄들이 발생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한국 사회가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인 범죄, 중대한 살인 범죄와 또 아동, 청소년, 이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들은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그 범인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추적하고 당시에 사건이 발생할 당시에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찾아내지 못했던 증거물들을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것을 또 찾아낼 수 있는 어떤 그 연결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는 잘못을 저지른 범죄자가 반드시 체포된다는 것에서 비롯되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의에 대한 많은 이 정의들이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체포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이 서로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한 어떤 그 법률의 적용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사진은요, 참 제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퇴직을 할 때의 그 마지막 사진이고요. 원래 경찰이 이제 그 30년 이상을 하게 되면, 특별한 어떤 그 복무 기간 중에 징계가 없을 경우에 훈장을 받기도 합니다만, 저는 26년째 되던 해에 경찰의 날 국가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강력 범죄를 제가 정말 많이 검거한 공적을 가지고 훈장을 받았는데요.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강력 범죄를 많이 잡았다는 이유로 훈장을 받게 되는 이 상황은 사실은 그 이면에 너무나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상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좀 가슴이 아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초임 때 제가 경찰을 시작할 때 투철한 국가관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어떤 그 생계를 위해서 아버지의 권유로 경찰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저는 투철한 국가관은 없으나 다만 내가 경찰이 되어가지고 제복을 입었으니 이 제복이야말로 국민들과 내가 아주 중요한 약속을 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제복은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국민들이 나와 이 제복에 기대하는 약속들을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주어진 길을 그냥 열심히 걸어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결과들이 이렇게 상으로 돌아왔지만 저는 지금도 많은 그 현장에서 보아왔던 그 피해자들과 또 그 가족들에 대한 고통스러운 그 감정들을 다시 한번 늘 이 자리를 통해서라도 좀 숙연하게 그 경찰로서 미리 막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요. 또 빨리 사건을 해결한 것들에 대한 보람도 있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그런 사진입니다. 네, 얘기가 조금 이제 바깥으로 지나갔습니다만 어쨌든 프로파일러가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것보다는 과학수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많은 그 단서들과 또 수사관들이 수집한 많은 정보들, 그다음에 이런 그 프로파일러들이 분석한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잘 융합해서 사건을 해결하는 어떤 기능이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범죄 현장은 항상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이 많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행동을 하면 반드시 이러하다라고 하는 우리 삶의 패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어떤 일정한 패턴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패턴이냐?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유사한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유사한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는 결국 그 사람들의 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한 유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우리가 나와 성격이 비슷한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친밀감을 빨리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여럿이 모이면 어떤가요? 음식을 선택할 때도 비슷한, 서로 좋아하는 음식들이 비슷비슷하고요. 또 좋아하는 취미 활동, 그다음에 음악, 이런 다양한 문화 활동들도 성격이 비슷한 사람이 모이면 비슷비슷한 그 유형 그룹 안에서 굉장히 편안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 것이 이제 범죄 현장에 응용된 것이 이제 프로파일러들의 범죄 행동 분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슷한 행동의 범죄, 예를 들면 범행 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범죄를 저지를 때는 또 어떤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르는가. 그 다음에 범죄가 끝나고 나면 또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인멸하는가. 이 세 단계의 과정들은 성격 유형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차만별로 나타나지만 오랫동안 범죄 현장을 분석한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관찰을 해보면 비슷한 맥락을 가진 행위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들을 찾아서 범죄 수사를 지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범죄 현장이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피가 쏟아져 있기도 하고요. 또 물건들이 넘어져 있기도 하죠. 이런 복잡한 범죄 현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과학적인 재구성을 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가 이제 추론해 나갈 수 있는 단서가 되고요. 그렇다면 이런 행동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단계적인 어떤 그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막연하실 것 같습니다. 이 범죄 현장 재구성이라고 한다면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그 제가 초임 때만 해도 이런 과학적인 재구성을 할 수 있는 연구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보통 사건이 발생을 하면 오랫동안 범죄 현장에 나갔던 선배들이 와서 이렇게 범인이 들어와서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도망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게 맞아요. 그냥 대충 그러한 행동들이 있었을 것이야 라고 하는 추측에서부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예전의 수사들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 인과관계가 뚜렷한 범죄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과학 수사가 치밀하게 접근하지 않더라도 사건이 해결되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예전에 그 정말 유명한 드라마가 있었죠. 수사반장. 그래서 저희들도 수사반장이 나가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 전통적으로 흘러왔던 사건들인데 지금은 그 수사반장이 해결할 수 없는 과학적인 단서와 그 다음에 분석과 감정과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수렴되어야 하는 이런 그 범죄 해결의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능들이 이렇게 연결을 하죠. 이 한 케이스를 제가 잠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 케이스는 지금 현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있는 서영일 박사가 혈흔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혈흔이 뿌려졌을 때 그 혈흔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면서 사건을 해결했던 케이스인데요. 누군가 A와 B가 길을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친구 B의 머리를 망치로 마구 때려서 살해하고 도망간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이 B는 이 옷을 입은 주인공은 범인이 도망가고 나서 그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는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내 친구를 이렇게 망치로 때려서 살해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진술이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현장 재구성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피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죠, 옷에. 그런데 그 피의 혈흔의 분석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마네킹의 옷을 입혀봤더니 이 사람의 우측 어깨에 뿌려져 있는 이 4개의 핏방울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사망한 피해자를 공격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과학적인 단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피를 분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피는 날아오는 각도에 따라서 지름의 크기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물리학적인 분석 방법을 바탕으로 해서 뿌려져 있는 핏방울의 지름의 각도를 재면 몇 도의 각도를 가지고 날아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뿌려져 있는 피들을 날아온 각도들을 전부 연결을 해보면 어디에서부터 이 피가 뿌려졌는지를 알 수 있는 과학적인 분석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의 어깨에 뿌려져 있는 피를 분석을 해보니 이쯤에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정도의 각도면 이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의 머리를 공격할 때 범행 도구에서 자신의 옷으로 뿌려진 핏방울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이 피해자를 공격했을 때 나타나는 지름의 크기다라는 것으로 과학적인 분석을 시작을 하죠. 이후에 이제 어떤 범행 동기가 형성되었는가, 왜 이런 방식으로 범행을 준비했는가라고 하는 이런 단서들을 추론을 해서 프로파일러들이 투입이 되면 사건을 해결하는 이런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 범죄 현장 재구성이다. 프로파일링에 대한 여러 가지 학자들을 정의한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은 프로파일러는 뭐냐? 사람들의 행동을 분석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성격 심리학의 많은 이론들이 결국은 사람의 행동은 성격으로 알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은 동일한 자극에 전부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다르게 행동을 하는 것이 성격이다. 이런 이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추론해 나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범죄자를 분석하는 것만 프로파일링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목격자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참고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진술이나 언어를 분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지리학적 프로파일링은 연쇄 범죄가 발생되었을 때 이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어디에 살고 있거나 주로 활동하는 지역 또는 다음 범죄를 어디에서 저지를 것이냐를 예측하는 프로파일링 분석 기법이 지리적 프로파일링입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연관성 프로파일링인데요. 이 연관성 프로파일링은 그렇다면 여러 건의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동일한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어떤 것이냐를 찾아내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수법과 그 사람이 남긴 시그너처 이런 행동의 특성들을 통해서 이 범죄들은 동일범에 의한 것이야 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범죄들이 저지러진 장소들에 대한 지리적 프로파일링을 통해서 이 지역 안에서 어떤 범죄자를 우리가 우선 수사의 대상으로 선정하고 추적할 것이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는 것이 이제 프로파일링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여러분 프로파일링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결국은 과학수사의 영역 안에서 다른 많은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증거물들을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는 또 그 행동들을 통해서 얼마나 협업을 잘 하는가 여기에 대한 이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우리가 프로파일러 그러면 어떤 막연하게 심리를 분석하는 거야 이런 것보다는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많은 전문적인 영역들이 융합을 할 수 있는 이런 장소와 또 기회를 제공을 함으로 해서 범죄 수사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강에서는 이렇게 프로파일링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우리가 이제 점차 여러분들을 뵈면서 그렇다면 프로파일러들이 과연 어떤 일들을 해왔고 또 우리 범죄 주변에 있는 범죄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가를 제가 경험하고 또 사건을 분석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